문변의 시선,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호세 변호사입니다. 예.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인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서 또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까? 아주 다양하죠. 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은 학교 폭력이라는 그 유형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법률상 범죄로 되는 거, 예를 들면 폭행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것만 학폭으로 인정이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학폭이 인정이 됩니다. 일단 큰 개념으로는 초, 중, 고 우리 등록되어 있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가해 행위가 모두 다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괴롭힌 거 전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신체적이든 유무형의 가해 행위가 모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실제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은 항상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명예훼손, 모욕, 공갈, 그리고 강요라든지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이런 일체의 가해 행위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재산적으로 피해를 준다. 그럼 이걸 모두 다 학교 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네요. 네, 굉장히 넓어요. 인정되는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조심을 시켜야겠네요. 이 중에서도 좀 빈도가 높은 학교 폭력은 뭐가 있나요? 사실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교육부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라는 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항상 압도적으로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언어폭력. 입니다. 언어폭력이 거의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한 15% 정도로 각각 동률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7.4% 정도 되고 강요, 성폭력, 스토킹 이런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이버 폭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학교에서 보내주는 그 알림이 사이트를 받았는데 공동으로 하는 오픈 채팅 이런 거 탈퇴하게 해달라, 같이 하고 있는 SNS 이런 거 좀 안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더라고요. 문제가 되는가 봐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어폭력이 압도적인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어폭력은 상당수가 사이버폭력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면한 상태에서 나쁜 말을 했다라고 하면 언어폭력에만 해당이 되지만 이런 말을 얼굴을 마주보고만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카카오톡, SNS 메시지, 단톡방 이런 데서도 오가기 때문에 복합적인 유형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최근 조사에서 몇 년간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SNS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는 거는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성 관련해서 피해를 좀 입힌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대놓고 하는 신체폭력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교묘하게 하는군요. 뒤에서. 지능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놓고 하는 학교폭력보다는 티나지 않게 그냥 조용히 가하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저희 청소년 도박 문제 한번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학교 폭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다루셨다고 하니까 아마 잘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남학생,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도박 문제가 조금 정도가 심각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거든요. 도박을 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처음에는 본인의 돈으로 합니다. 본인이 받은 용돈 같은 걸로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빌리죠. 그런데 빌릴 곳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뺏기 시작하죠. 협박을 하고 협박해서 돈을 뺏는 걸 우리가 또 갈취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뺏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돈을 뺏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훔쳐서 이것을 중고 거래 그 플랫폼에다가
팔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학폭의 유형은 아닙니다만 예. 사기로 나아가기도 해요. 중고거래에서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올려서 대금을 받은 다음에 이걸 물건을 안 보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화되네요. 그렇죠. 도박으로 인해서 점점 학교 폭력의 건수도 늘어나고 또 그 아이들이 범죄로 나아가는 나쁜 과정이기도 하죠.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는 이제 뭐 학교 폭력이다 해서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일부가 다른 학교에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네. 꼭 같은 학교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다르다 그러면 피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따로 하고요. 예. 가해 학생 학교에서 또 사안 조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학교 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거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청으로 이제 올려 보내서 공동 여러 학교가 관계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심지어는 예.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학폭위가 열리기도 해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요. 가해자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인 경우에도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처분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학생에게 어떤 보호를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치료비, 지원과 같은 그런 보호 제도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가해 학생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폭위를 열어서 그런 처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게 되면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가 그걸 곧바로 그냥 스스로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 사안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 이걸 그냥 묻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법상으로도 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신고 대장에 접수를 하고요. 관련 학생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에 이 학교 폭력의 정도가 너무 중대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는, 예를 들면 가해 학생을 학교를 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적어도 학급을 바꿔가지고 만나지 않게 한다는 등의 그런 조치를 하고요. 보호자에게도 알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무조건 사안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혹은 교내 학교마다 있는 전담 기구에서 이 사안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런 절차로 아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이 돼서 조사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사안에 따라서 학교 내에서 처리되는 사건도 있고요.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교육청 학폭위,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는 그 학폭위로 올라가는 사건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학폭 전담 조사관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가 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 아닌 분이세요. 원래는 이 학교 폭력 사안 조사를 선생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본래 그 수업 일도 있으신데 이런 것까지 하기 너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조사관들이 교육청마다 배정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 관할에 있는 학교에서 학폭 사안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임명이 돼 있냐 하면 그 학교 폭력이나 생활 지도와 같은 그런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던 퇴직 교원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예전에 학폭위 심의를 할 때 보면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이라든지 뭐 그냥 이런 학생부장 일을 하셨던 선생님들 계셨고요. 그리고 경찰분도 계세요. 현직 지금 경찰로 계신 분들이 이 학교폭력 담당 경찰로 해가지고 오시고 또 한 분은 아니시죠? 제가 지금 약간 설명을 잘못 드린 게 금방 말씀드린 거는 학폭위 위원분들이었고요. 조사관의 경우에는 주로 경찰분들하고 청소년 전문 상담사. 따로 나뉘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이 있고 조사관이 있고. 조사관은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학교로 나오셔가지고 이 학생들 피해 학생을 불러서 조사하고 가해 학생을 불러서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이렇게 예. 해서 심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학폭 전담 조사관 네, 이십니다. 이분들은 퇴직 경찰이라든지 퇴직 교원들을 중심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예. 청소년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하시는 분들로 그렇게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교내 단계 종료 사건과 교육청 학폭위로 진행되는 사건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교내 단계에서 종료된다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이라는 단어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그냥 해결을 한다, 화해하고 마무리한다라는 뜻인데요.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려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어떤 건데요? 뭐냐면 2주를 넘어가는 진단서가 없어야 됩니다. 일단 사안상 예. 2주를 넘어가는 진단서가 이미 제출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학폭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었지만 바로 복구가 된 사안이어야 돼요. 피해가 남아있지 않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속적이지 않은 학교 폭력이어야 합니다. 예. 지속적이라면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학교 폭력이 이전에 했던 학교 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취지에서 이루어진 가해 행위다. 라고 하면 자체 해결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4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도 만약에 이 관계 학생들 중에 한쪽이라도 동의 못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넘어갔다는 거는 학폭위가 열린다. 그렇죠. 교육청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재판한 것처럼 관련 학생들이 모두 출석해야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학폭위라는 거는 회의가 한 번 열리는 거예요. 예. 1회 회의로 한 번 열려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 위원들이 이제 쭉 있는 심의 공간에 당사자들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일단은 마주치긴 하겠군요. 가해자 피해자 같이. 그런데 동선 관리를 합니다. 네. 동시에 들어가지 않고요. 네. 대면 심리는 원칙이지만 동시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동하는 중간에도 동선을 관리해요. 거기에 있는 이제 관련 교육청 담당자 분들이 이 학생이 나가고 나서 복도에서도 마주치지 않을 상황이 됐을 때 다른 곳에서 있는 대기하고 있는 학생을 이렇게 인솔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요. 예. 그리고 학생들, 보호자들 이렇게 출석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시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고 그 자리에는 꼭 가지는 않아도 되는데 예. 만약에 내가 억울하다. 그리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럴 때는 되도록 가시라고 제가 상담하면서도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데 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처분도 다양합니다. 네. 그 학폭의 종류라든지 그 심각성에 따라서 9가지 처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제가 네. 쭉 말씀드리면 1호는 가장 약한 처분으로 서면 사과. 네. 사과해라고요. 2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보복 금지. 네, 이런 처분이고요.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 봉사, 5호는 특별 교육입니다. 학내외 전문가나 상담기관 같은 데에 가서 예. 특별 교육을 한번 받으면 좋겠다. 혹은 심리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처분이고요. 예.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이때부터 좀 타격감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예. 6호는 출석 정지이고 7호는 학급 교체입니다. 반을 바꾸고요.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안 되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퇴학 처분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걸 나눌 수 있나요? 5가지 요소로 쉽게 말하면 5가지 요소예요. 예. 이 학교 폭력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사과를 어느 정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가해 학생의 태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얼마나 화해를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인데 심각, 지속, 고의라는 것이 기준이 뭐야 하실 수 있잖아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 학폭 전력이 있느냐, 예. 그리고 혹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했느냐, 다수 대 소수의 가해 행위냐, 그리고 뭐 성별이라든지
뭐 학년의 차이라든지 또 성사안인지 뭐 네,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 예. 심각성과 고의성 같은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앞에서는 뭐 잘못했다 하고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하지만 그다음에 또 반복되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경우도 좀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학폭의 각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고 해서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떤 처분이든 무조건 기재가 되는 겁니까?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 생기부 기재 어떻게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학폭 가해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기재 유보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심각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안 적어줄게. 근데 조건을 어기면 적을 거야.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기재를 유보하는 처분은 1호부터 3호까지입니다. 아, 예.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까지는 네네.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적히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적히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서면 사과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든지 접촉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든지 뭐 예. 이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중학생이면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다시 학폭 사안으로 가해 학생이 되면 그전 것까지 적겠다. 아,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돼서 4호부터 9호까지는 즉시 기재합니다. 유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번 기재가 되면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생기부에 남아 있는 겁니까? 근데 이 학폭이라는 게 교육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꼬리표처럼 달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적절한 시기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하거나 졸업 후에 몇 년이 지나면 삭제를 하게 돼 있는데요. 135 조치는 졸업하고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예. 근데 4호, 5호 사회봉사하고 특별교육은 졸업하고 2년이 지나야 삭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6, 7, 8호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에는 졸업하고 4년이 지나야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 또 요게 있어요. 졸업할 때 너희 이런 처분을 받았지만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잘 지내면 졸업할 때 지워줄게 네. 라고 하는 조건부 또 조기 삭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4호, 5호, 6호, 7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는 예. 졸업할 때 교내에 있는 전담기구에서 이 학생의 반성 정도나 관계 회복 정도 같은 걸 고려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아, 네. 전학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4년까지는 계속 남아 있고요. 졸업하고 나서.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학폭의 처분에 대해서 난 인정 못해라고 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다툴 수 있기는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육청에 대해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다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 제기하는 거는 내가 받은 처분이 너무 세요 라는 이유로 제기할 수도 있고 나한테 학폭을 한 가해자가 받은 처분이 너무 약합니다. 아. 라는 이유로도 행정심판 제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한데 다만 기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처분이 있다는 걸 내가 안 때 보통은 조치사항 통보서라는 걸 받으시거든요. 네. 이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실제로 이 학폭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는 180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내가 통보서 받고 3달 이내,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